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입니다. 오늘 제20회 세종정책포럼에서 디지털 뉴딜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개의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고생을 했지요. 온 국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디지털 시대가 우리 옆에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신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 전환은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4대 정보 취약계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부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지역적으로 농어촌에 계신 분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같이 이런 디지털 시대에 함께 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가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 포용적 디지털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뉴딜이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큰 사업이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를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50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발표가 끝난 후에 그 접속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직접 답변하지 않은 분,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연락처는 제일 자료 표지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기계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바둑 게임을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파고였죠. 그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 뿐만 아니고 정신적 노동까지도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이 산업 구조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그리고 산업 구조 안으로 편입되기 위한 그런 학습과 훈련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요. 거기에 코로나19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대면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대면 활동이 위축이 돼서 서로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비대면 경제로 가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디지털로 이루어진 디지털 경제를 우리가 앞으로 그 시대를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가파 또는 베스트라고 부르죠. GAFA는 미국이 주도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이 되겠죠. 그 베스트는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굉장히 큰 회사 3개가 있고요. 마지막 H는 최근에 들어서 편입을 했는데요. H는 화웨이가 되겠습니다. 통신 등을 통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이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서로 글로벌 우위 다툼이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니고
바로 국가적인 경제의 전면적인 경쟁 구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의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 이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비대면 그리고 융합적, 예측적, 최적화를 하는 이런 특징들은 코로나19가 이미 다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산업경제의 주류로서 계속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보실 것은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를 각각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로축은 그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세로축은 한번 그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큰 어려움을 주는가 하는 임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임팩트나 라이클리후드가 0에서부터 5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 주로 그 가능성은 2.5에서 4.0 사이에 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임팩트는 3에서 4 정도로 많이 모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리스크는 뭘까요? 그림에서 보니까 오른쪽 그 왼쪽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후 대책 실패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림을 따라서 쭉 왼쪽으로 오면은 임팩트가 4.0에 해당하는 대량 살상 무기, 이것은 그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라이클리후드 가능성은 좀 적네요. 그런데 가능성과 영향도 이 두 가지를 갖고 봤을 때 최근에 크게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의 글로벌 리스크 랜드스케이프에 제일 위에 보이는 감염 질병, 이것이 바로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0년, 2019년 판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2020년에 감염 질병이 크게 발발하면서 새로 편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위에 있는 것은 글로벌 리스크 가운데 가장 벌어질 가장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큰 순서로 1, 2, 3, 4, 5등까지를 하면 2018, 19, 20, 21년까지 오는 동안에 날씨에 대한 것은 계속 크게, 그러니까 기후, 날씨 이상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가장 큰 확률로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는 없었지만 2021년에 감염 질병이 4등으로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리스크의 그 임팩트로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2018년, 19년에는 각각 대량 살상 무기가 가장 큰 주제가 돼 있고, 그 핵무기를 어떻게 금지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2021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염 질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염 질병,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림의 자료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것은 그 100만 명당 코비드-19, 우리는 코로나19가 되겠죠. 코로나19의 확진자 분포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은 2020년 1월 23일이 되고 마지막 점은 2021년 2월 28일,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만은 이태리, 브라질, 미국, 프랑스, 스페인들이 위에 상위에 쭉 있고요.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다행입니다. 아주 밑에 있네요. 제일 아래로 아주 거의 그 0과 축을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이런 그래프를 보고 굉장히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GDP가 상당히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좌표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했습니다. 가로축은 여기는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GDP의 이 변화가 되겠죠. 그랬는데 거기 잘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야말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퍼져 있는데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가장 누적 사망자 수도 적고,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굉장히 GDP 영향도 적게 받은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로 표현된 그런 정보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는 보통 세 개의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그런 디지털 경제의 파트가 있고요. 좁은 의미의 디지털 경제가 있는가 하면 넓은 의미의 디지털 경제가 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은 그야말로 IT, 정보통신 산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제조하거나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드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핵심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디지털 핵심 부분, ICT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협의의 디지털 경제가 되고, 광의 디지털 경제는 이제 경제 활동의 어느 부분이라도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 자료나 또는 그걸 통해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광의의 디지털화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를 보면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가 되겠는데요. 그런 디지털 거래를 나타내는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를 OECD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기존에 무역이 있고요. 무역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 거래될 수 있는 것은 항상 재화일 것이냐, 상품이죠. 또는 서비스일 것이냐, 용역일 것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재화나 용역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디지털 정보들이 있다. 그것이 아래 나타나는 비화폐 디지털 흐름이 되고요. 각각을 범위, 방법, 대상, 행위자로 볼 때, 행위자는 기존의 경제 활동을 맡아서 하고 있는 수행하는 기업, 정부, 가게, 또 비영리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을 보면 대상은 서비스와 제품에서 서비스는 그것들이 다 서비스는 모두 대상이 되지만 서비스는 주문이나 배송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지만 제품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송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품은 주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앞으로는 그 비화폐의 디지털 흐름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로 계산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량화해서 산정할 것인가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AI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결국은 AI 시스템은 마치 사람처럼 자기 주변의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환경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처리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그 행동을 보이는 것이 AI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들은 주위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주위에 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액추에이터 하는 일종의 구동 장치가 달려 있지요. 그래서 AI 시스템의 핵심으로 보면 AI가 동작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는 일종의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조건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잠깐 물을 먹고 하겠습니다. 예, 실례했습니다. AI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 중에 하나가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 나온 것이 강아지인가 또는 고양이인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I 시스템은 미리 많은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은 강아지, 저 사진도 강아지, 이거는 고양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강아지, 이러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해서 그 규칙을 갖게 되고, 아니면 그런 사진을 보여줬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르면 요거는 강아지에 해당하는 것이야 라고 규칙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일종의 판단 기준이 되겠지요. 그런 판단 기준을 자동화시켜서 새로운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건 일종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들을 미리 알려줘서 그 규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어진 조건에 대한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판단 과정이 있고 판단한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두는 그런 AI 같은 경우에는 바둑 기보를 우리는 하루에 한 개만 잘 연구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기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은 그야말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기보를 단시간 안에 학습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보이게 되지요. 블록체인도 지금 굉장히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체인처럼 모든 컴퓨터, 노드라고 불리는 컴퓨터들을 모두 연결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결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모든 컴퓨터에 분산을 시켜서 저장한다 하는데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의 아래 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각각의 컴퓨터들 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일종의 해시 함수라고 있는 특정한 암호를 만드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면 그것에 새로운 해시 함수를 받고, 그 해시 함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해시 함수를 옆으로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해시 함수를 만들어서 해시 함수들이 전달하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만일 아래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는 앞에서 얻어진 해시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잘못된 데이터다 하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정보 같이 절대로 이 변조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 앞으로 널리 쓰일 기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라인 플랫폼은 블록체인이 그 안에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은 OECD에서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둘 이상의 개별적이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용자는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2020년 말, 2021년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4건의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각각의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해숙 의원의 대표 발의한 안, 또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한, 또 민영배 의원, 그리고 공정위에서 발의한 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OECD의 그 정의와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서 핵심 사항으로 보면 이용자들이 일단 많이 있어서 그 이용자들 간에 의사를 소통하고 의사 전달을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포함하는 그런 그 경제 활동을 매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인데, 그것이 정보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필요하면 저장도 하고 검색, 송신, 수신하는 그런 체제가 다 들어있게 되지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그림은 제일 그림의 가운데 일상적인 작업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일상적 작업에 제일 가까운 것 네 개를 보면 금융 거래가 있고요. 교통 서비스가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간편한 서비스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클릭 작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일상적이 아닌 작업은 그 어떤 벤처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 전문가로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일상적인 서비스에 가깝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 왼쪽과 오른쪽은 왼쪽은 보다 자본이 중심된 그런 경제 활동이고 오른쪽은 노동이 중심된 그런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위 아래를 보면 위에서는 주로 판단하는 능력, 또 인식하는 능력 이런 거라면 아래쪽에 오면은 그것은 직접 우리가 배달을 한다거나 가서 숙박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분류를 하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가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회사들의 시총을 비교해도 되겠고요. 브랜드 가치를 봐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뉴욕에 상장을 하면서 거의 순식간에 시가 총액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100조 원을 우리가 따지면은 원 단위니까요. 되게 1달러가 1,000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나누면 100조를 1,000으로 나누면 한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최상의 브랜드 가치입니다만은 실제 시총으로 보면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시총 자체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글로벌 500개 회사를 브랜드 가치를 따진 건데요. 여기에 25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1, 2, 3까지가 애플, 아마존, 구글이네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파라는 4개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가파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이 7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오면은 거기 14번에 텐센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15번에 화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타오바오라고 하는데 타오바오는 알리바바 그룹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의 많은 부분이 최상위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 5등을 하고 있는 굉장히 반가운 기업인데요. 한국 기업 삼성이 5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사업들을 어떻게 할까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면 애플 앱스토어는 그야말로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애플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죠. 그리고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일종의 비용 지불하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애플은 상당히 단순한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구글 같으면은 구글의 핵심은 검색 엔진이 되겠습니다. 검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서비스의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했지요. 그런데 구글 서비스의 그 주위에도 보면 그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서비스 사용할 때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검색하신 것과 대단히 관계가 되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광고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림의 구글 검색 엔진의 주위에 있는 왼쪽 위에는 크롬이 되겠고요. 그 왼쪽 아래는 그야말로 칼렌더, 구글 드라이브 또는 구글 독스, 구글 시트 등등의 여러 서비스인데 모두 서비스면서 거기서 사업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는 구글 어시스턴트, 이건 그 음성으로 검색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구글의 오른쪽 아래에는 안드로이드, 휴대폰 운영체의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중심으로 많은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결국 그것이 광고하는 그 광고 기업, 광고자, 그리고 콘텐츠 프로바이더, 그리고 사용자들이 참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상당히 재밌게도 굉장히 그 부수연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은 잘 아시는 대로 전자상거래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겠는데요. 거기에서 전자상거 물건만 배송할 게 아니라 결제할 수 있는 알리페이 서비스가 왼쪽에 있고요. 그거 말고도 각각의 그 시장을 가능한 한 그 세분화시켜서 기업용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품목에 대한 서비스들을 다양한 그런 것들로 만들고 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 3가지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알리바바 생태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이런 회사들의 모델은 서로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성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파급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대전환을 포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가면은 최고의 그 선진 모델이 돼 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최상위 10위권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미 경제력으로 9위에 해당한다고 발표가 나왔더군요. 그런 대국으로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액이 우리나라 수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수출의 30%가 정보통신 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에서 세계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선 정보통신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괴리가 발생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겪으면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이 과연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유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산업을 디지털 기술 혁신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발판으로 삼아서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계층까지도 모두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세계적 선도 국가로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 합계 출산율 그림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거기 OECD 국가들을 다 표시를 하고 그 중에서 현재 제일 높은 것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프랑스 그리고 제일 낮은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1960년만 하더라도 그 어머니 한 분이 낳는 그 자식의 평균 수가 6명이었습니다. 그때는 12명의 형제 자매도 드물지 않았던 때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0.8 가까이 돼 있습니다. 대단히 큰 어려움이고요. 그 생산성도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그림에 그 붉은 네모로 된 것이 한국인데요. 한국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아일랜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산성도 중간 정도고
출산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의 선택은 뭘까? 지금부터 빨리 그 자손을 많이 낳기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혼 그 처녀 총각들 잘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건 몇십 년 두고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당장 급한 것은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생산성 자체가 0.4, 0.5, 1.0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의 팬데믹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자 수는 그 왼쪽 그림의 위를 보면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와서 취업자 수가 좀 감소를 하는 추세가 약간 보이네요. 그 아래에는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인데요. 아래 그림 좌표 축을 보면 2019년 11월부터입니다. 그러니 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보면 2020년 1월보다 실업자가 갑자기 많아서 이제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최대 125만 명까지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다소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GDP의 그 효과로 볼 때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회적 양극화가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진위계수가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0이면은 그야말로 온 그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소득이 똑같다고 할 때 0입니다. 극단적으로 다르게 되면 그것이 1이 될 텐데요. 지금 진위계수 추이를 보면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그 추이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0.33을 넘는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뉴딜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의 그런 그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가지를 큰 꼭지로 해서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사업 가운데 디지털 뉴딜만 보면 한국판 뉴딜은 그 세 개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뉴딜이 이 사업의 규모로 봐도 굉장히 크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지금 작년 추가 경정으로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국비로만 따져도 114조 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를 전국에 10개를 만들 때 그것이 대략 10조 정도의 사업 규모였던 걸 비교하면은 그것을 10번을 만들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 규모가 되겠고요. 일자리가 190만 개가 새로 생긴다면 앞에서 본 실업률이 그야말로 125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만약 190만 개의 일자리 새로 생긴다면 그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에서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보통 데이터댐이라고 부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댐처럼 모아두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종 서비스와 각종 산업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5년간 계속 그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 댐을 만들었으면 이제 저수지에 물을 가둬놨으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농사 짓는 것이 저는 AI, 인공지능 플랜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플랜트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받아서 인공지능 서비스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개념이 될 텐데요. 그 인공지능 플랜트는
농업에 적용되면 AI 팜이 될 것입니다. 제조업에 적용되면 AI 팩토리가 될 것이고요. 서비스에 적용되면 AI 서비스나 AI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아직도 인공지능 의 시대가 지금 왔다고 하는데, 지금 디지털 경제가 시작돼야 하는데 이것들이 다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이 초창기일 때 우리가 빨리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도약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용적 뉴딜은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이 네 개의 그룹이 4대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디지털에 대한 정보 또는 이런 것들에 접근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득도 상당히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종합적으로 보면 접근성과 역량과 활용에 있어서 각각 지금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형태인데, 일단 지금 접근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역량이 크게 부족하고 활용은 더 적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도 개선하고 인프라를 더 보충해야 되겠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새로운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멘토링이랄까, 같이 파트너십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젊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OECD에서도 이런 포용적 그 뉴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크게 그 전자상거래, 전자식 이러닝, 그리고 이헬스, 이정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해서 각각의 접근성과 그리고 비용들을 줄여주고 거기서 여러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오늘 디지털 뉴딜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고, 또 그중에는 그 정부 부처에서 직접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관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정책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투자액 대비 일자리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린 뉴딜 에서의 모든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모니터링에 디지털 기술을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가도 그러합니다. 안전망 강화에서도 방금 전에 본 포용적 디지털 뉴딜과 같은 구조로 볼 때 핵심 기술 요소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의 빅데이터 구축 단계로부터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인공지능 비즈니스 개발과 신산업 창출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빅데이터를 잘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그 디지털 뉴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디지털 데이터들을 만드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함께 있으면서 데이터 윤리랄까, 데이터 소유권, 인공지능의 통제권, 인공지능의 투명성,
플랫폼의 공정성, 역량 개발, 인공지능의 격차 완화 등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인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가르쳐주고 넣어주고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의 일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가 OECD에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는 디지털만 알아서 안 되고 정책만 알아서 안 됩니다. 거기에는 시장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사용성, 그리고 과학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일자리 문제, 사회, 신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커버를 해야지 디지털 정책이 되도록 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9년에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OECD의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수준을 평가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높은 값들 보이고 있는 것이 주로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혁신도 높습니다. 그런데 시장 개방성이나 사용성,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낮은 편이 아니겠나, 이런 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ICT 선도국에서 인프라와 기술은 최고의 기술인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서 산업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는 아직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정부는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전자정부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날로그 정부가 있었고요. 그걸 전자정부로 우리가 바꿔 전자정부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 배우러 오는 중요한 우리의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가 투명성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접근, 그리고 전부 정보화된 그런 그 업무 절차가 핵심이었다면 디지털 정부로 가면은 이젠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와 그 운영이 모두 데이터 중심이 되고 이용자 중심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개방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디지털 정부가 최고의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고요. 최고의 목표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시티즌 웰빙이라고 하고, 디지털 정부로부터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해지도록 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의 전략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개방과 참여, 오픈니스 앤드 인게이지먼트가 되겠죠. 그 거버넌스와 서로의 조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 디지털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6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먼트 에저 플랫폼, 이 정부도 이제 플랫폼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이용자 물론이고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많은 그 정부의 조직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필요하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오픈 바이 디폴트, 기본이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개방은 기본이다. 그것이 되고, 데이터 드리븐 퍼블릭 섹터, 이제는 데이터 없이 공공부문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디지털 바이 디자인, 설계할 때부터 디지털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다. 그리고 유저 드리븐, 이용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끝으로 프로액티브는 미래 예측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품질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은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일은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데, 내년에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같이 가야지 그러한 개념에서 확장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가지 디지털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보니까 디지털 정부 정책 수준을 OECD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 6개가 있는데 6개의 빨간 선으로 된 것이 OECD 기준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Government as a Platform 최고 수준에 가깝고요. Open by Default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디지털 바이 디자인도 최고고요. 나머지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액티브니스, 이른바 미래 예측성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든가 또는 그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것은 세계가 다 불허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원래 그 발표 자료에 없는데 추가해서 보여드린 거 되겠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아래에 있으니 원문을 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정부의 공무원 역량은 어떨 것인가? 지금 우리는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 공무를 담당하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4가지의 역량이 있다. 그거는 정책을 개발하는 역량, 정책을 개발하는 역량이 없이 공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일하는 것, 국민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커미션 앤 컨트랙트, 실제로 필요한 계약을 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네트워킹, 또 협업의 능력, 이 4가지가 있겠고요. 그것이 디지털 정부를 담당하는 그런 역량으로 보면 비전도 세울 수 있고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도 맺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보지 않은 그런 길도 새로 시도해보는 것들 맨 끝에는 프로텍티브 스킬입니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그 시스템이 안전하고 또 신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가지 항목 15가지 스킬들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은 증거 기반 에비던스 그에 기반해서 여기다가 그 폴리시 메이킹을 하는 그런 정책 수립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그 아날로그 정부에서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털 정부로 왔는데 디지털 정부가 우리의 하려는 최고의 목적이 아니고 최고의 목적은 결국은 국민들의 행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OECD의 웰빙 프레임워크는 더 나은 삶 이런 그 시리즈로 매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웰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적 웰빙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조직이 행복해도 그 조직 안에 있는 개인이 불행하다면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런 개인적 웰빙에 있어서의 삶의 질과 필수 조건을 잘 보면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도 있어야 돼요. 3가지가 필수 조건으로 OECD에 꼽고 있는 3가지 조건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웰빙은 한 번 웰빙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거기에는 환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건 개인을 떠나서 큰 거시적인 그런 규모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의 웰빙 수준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도 크게 보면은 ICT 접근 및 사용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및 시민 참여도 최근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그럴 부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요 정책 이슈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은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이 되라고 하는 상황인데 모두가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묶여지게 될 거고요. 그 온라인 플랫폼이 그냥 묶은 것이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과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 가지를 방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가장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이 온라인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연결됐으면 많이 연결될수록 그만큼 더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도 있겠고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만드는 것은 데이터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원칙이 필요한데 그 원칙으로 보면은 거기에 5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여러 가지 변동에도 문제 없이 계속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5가지의 인공지능의 원칙이 있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국제협력에 또 5가지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가지의 AI의 원칙이 201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1942년 약 8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모프가 로봇을 위한 3가지 원칙을 보면 1, 2, 3이 있는데 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로봇은 절대로 사람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를 끼치도 일을 저질러도 안 되고 일을 하나 가만히 있어서 해를 받아도 안 되고 그게 필요하고 2번째는 로봇은 절대로 사람을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3번째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그 잘 보면 1번하고 2번은 결국 인간 중심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AI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AI 원칙하고 비교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AI 기반 기업의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AI는 당분간 공급 측에서 주도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결국 기술 개발하고 R&D 해야 되고 산업 만들고 사람 교육해야 되고 서비스 제공해야 되고 인프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앞서도 가파와 베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의 대부분은 플랫폼을 통하는 것이 가장 값싸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그냥 순탄한 앞길을 더 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앞으로 그런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나 그런 조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정책을 하는 정책 담당자로서 가장 필요한 맨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가파와 베스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고 경제의 경쟁이고 정보통신의 경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스탠스를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앞으로 쿠팡 말고 무엇이 더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협력하고 어떤 부분을 경쟁해야 되는지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좀 지났네요. 경청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